이번 시간에 우리 특별세액공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여기서 보험료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만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살펴보시기 전에 특별세액공제 적용할 때 항목별 공제 적용 시에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할 때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 나이, 생계 요건이 있었죠. 그죠? 생계 요건을 따졌고요. 지출기간, 관련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만 판단을 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보험료와 장애인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건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소득금액, 나이, 생계요건 모두 따지는 거고요. 장애인과 관련되는 보험은 그러니까 소득금액과 생계요건만 따집니다. 자, 의료비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생계요건만 판단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비하고 기부금도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금액과 생계요건만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세액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만 지출된 것만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요. 교육비는 상관없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건강고용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주택자금공제, 특별소득공제죠. 특별소득공제는 소득금액, 나이, 생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것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본인 것만 공제가 되는데 이때도 근로제공기간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신용카드 사용액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된 거 사용한 거 다 인정이 되고 있죠. 그때 기본공제 대상자 따질 때 나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이 상관하지 않고 판단한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우리가 배웠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이 소득금액, 나이, 생계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만 갖추면 되는지 그 부분을 잘 판단해 보시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연 13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3만 원 표준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요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됩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신청했다면 공제받을 세액공제액이 13만 원 이상이면 신청한 세액공제 가면 될 거고요. 13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면 표준세액공제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하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신청 안 했다면 그냥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적용을 받으면서 세액공제, 우리 정치자금, 우리사주 관련되는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도 중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 이전에 발생 사유 이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할 때는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죠? 연말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지출된 게 있다면 그때는 소득공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공제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도 중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발생된 날까지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뭡니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관련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기부금,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은 적용을 못 받습니다. 원천적으로. 자, 기부금과 신용카드 관련되는 규정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년도 12월 달에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거고요. 이혼한 날 전까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된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전에 지출한 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 신용카드는 공제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출한 건 당연히 다 공제 못 받는 겁니다. 표로서 이렇게 좀 한번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사 전, 입사 후 지출한 비용에 대한 겁니다. 입사 전이나 또는 퇴사 후, 즉 뭐냐면 이거는 근로자 신분 때 근로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지출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주택청약 종합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이 부분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기부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계좌,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은 근로소득이 없는 해에는 아예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이 있기만 하면 연도 중에 1년 365일 근로자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 세액 공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할 때 일반 보험료하고 장애인 전용 보험료가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할 때 소득금액, 나이, 생계 다 따집니다. 근데 장애인은 나이는 무시하고 소득금액과 생계만 갖고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지출기간은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지출된 걸로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험료에 대한 규정을 한번 조문을 한번 보게 되면 규정을 한번 보면 261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해당 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나가는 건데 자,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은 납입한 총 금액 중에 연 100만 원까지 해서 12% 세액 공제 받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고 상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상품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연 100만 원을 기준으로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중복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2개 가입한 건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200만 원 들어갔는데 초과되는 100만 원을 보장성 보험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공제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건 안 됩니다. 상품별로 딱 구분해서 한도 정해줍니다. 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맞벌이 부부면 서로 배우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고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피보험자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공제가 되는데 본인이 보험료 내긴 했는데 피보험자가 배우자죠.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용 못 받습니다. 그죠? 근데 계약자가 배우자고요. 피보험자가 본인입니다. 본인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이긴 하죠. 근데 보험료 누가 냈어요? 배우자가 냈죠.
기본공제 내가 안 낸 겁니다. 내가 안 냈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근데 본인이 계약자고요. 피보험자가 본인과 배우자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적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약자인데 피보험자가 21세 자녀다. 21살이다라는 겁니다. 21살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 불가능합니다.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자녀보험을 적용을 해오다가 21세가 되는 순간 공제를 못 받는데 착각해서 공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59세 모친이 계약자인데 피보험자가 본인입니다. 이 경우에도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거를 본인이 내야 되는데 안 냈죠. 그리고 계약자가 59세 모친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잘 판단을 하셔갖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본인이 지출한 게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본공제 대상자 따질 때 소득금액과 나이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할 때 소득금액 나이 무시하고 생계요건만 따져서 정리를 하되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의료비 종류를 난임시술비,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그 다음에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구분을 하고요. 그 외에 부양가족이 납입한 의료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공제 항목은 의료비, 의약품, 안경구입비. 안경구입비는 건당 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당 연 50만 원. 그 다음에 이런 의료비가 있을 때 적용이 되는데 다만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이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이 부분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비가 지출되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느냐? 총금액을 기준으로 3% 총금액의 3%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하는데 난임시술비, 미수가 및 선천성 의료비, 그 다음에 본인 관련되는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부양가족은 7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7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그럼 공제율은 어떻게 되느냐? 난임시술비는 30%,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는 20%, 나머지는 15%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 대상 의료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금액과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한약 구입한 것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미용이나 성형수술, 그 다음에 건강증진 의약품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장애인 보장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이나 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한 거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 인정이 되고요. 보청기 구입한 거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 이 부분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돼서 의료비로 보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손의료보험금 뭘 이제 뭡니까?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정보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도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3월 달에 병원 가서 병원비가 한 2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걸 보험회사에다 청구해서 2022년도에 뭐 150만 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했다라고 하면 200만 원과 150만 원 차이 50만 원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2022년도에 병원비 200만 원 나갔는데 실손의료보험금을 2023년도에 수령했다면 이 부분 수령한
실손 의료보험금을 언제 차감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문제를 한번 보면 21년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2년에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의료비 지출 금액에서 차감해야 될 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한다라는 겁니다.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수령한 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실손 의료보험금 차감한다라고 규정이 나오면서 국세청의 입장은 원래 수령한 연도에 차감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를 가장 폭넓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고 해서 수령한 연도가 아니라 진료받은 연도로 가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 21년에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21년도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 안 했기 때문에 총액으로 200만 원에 대해서 다 받았겠죠. 근데 21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 의료보험료를 22년도에 150만 원 수령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21년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차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미 21년도 연말정산이 이미 다 끝난 상태죠. 끝난 상태인데 22년도에 의료비를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았으면 21년도 연말정산한 것을 수정신고하라라는 겁니다. 수정신고해라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수령한 연도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까지 수령한 연도니까 22년도 수령했으니까 22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언제입니까? 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3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면제되도록 법을 개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실무적으로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법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받은 연도에서 차감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실손 의료보험금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그 진료행위 연도와 연동해서 자료가 나타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공되는 건 알겠는데 그 제공되는 게 진료 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구분해서 자료가 나오는지 확인이 되는지는 제가 실손 의료보험금을 실제 청구해 본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사례를 주변에서 들어보면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실손 의료보험금은 수령한 연도가 아니라 진료받은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의료비 세액 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공제 대상자 따질 때 소득금액 무시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때 전제가 뭐죠? 전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이 지출 누가 했냐? 본인이 했을 때만. 배우자 의료비를 배우자가 낸 건 안 돼요. 배우자 의료비를 본인이 낸 건 안 되고 배우자 의료비를 내가 내줬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출한 것만.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 요건 또는 나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한번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세법의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 방법을 분석을 하면
의료비 지출자, 아버지가 낼 수도 있고요, 엄마가 낼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병원 데리고 간 사람이 내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내는데, 자, 아버지가 의료비를 냈는데 그 자녀를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그러니까 공제 신청을 하면 당연히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의료비를 냈는데 자녀를 엄마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그러니까 공제를 받아버리면 이거는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공제를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엄마가 그러니까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엄마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면 의료비 세액 공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받아버리면 엄마가 지출한 의료비 공제 못 받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또 실무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의료비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내용은 지출한 사람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결제한 사람 기준으로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료받은 환자 기준으로 의료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들 이름으로 의료비가 500만 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500만 원이 아버지가 지출했는지 엄마가 지출했는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겁니다.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구분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국세청의 질의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표에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갖고 적용하실 때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을 장남과 차남이 분담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자별로 의료비 세액 공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공동 분담했습니다. 150만 원인데 장남 100만 원, 차남 50만 원 이렇게 냈다라고 하면 장남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선택을 해버리면, 부모님을 선택해버리면 장남이 지출한 10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차남이 지출한 50만 원 공제 못 받아요. 못 받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모님의 의료비 총액은 150만 원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 150만 원에 대해서 내가 낸 거하고 동생이 낸 거를 다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규는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지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지킬 수 없는 법이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 요건 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 시기를 한번 보면 21년 12월 29일 날 사망한 70세인 부친의 의료비 200만 원을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지출했다라는 겁니다. 결제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21년도에 세액 공제 받아야 되느냐, 22년도에 세액 공제 받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냐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예규에서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 연도 22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 공제 의료비로 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년도로 처리하려고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하고 실제 들어가는 금액하고 또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한 과세 연도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실손의료보험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실손의료보험금은 실제 진료받은 연도로 정리하도록 해서 납세자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이죠. 이 부분은 지출한 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고 편하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모든 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261페이지에 있는 보험료 세액 공제를 우리 연말정산 세무사랑 프로에서 연말정산 때 반영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의 근로소득관리의 연말정산 관리 부분에 있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그 인적사항, 부양가족별로 보험료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탭에 보시면 부양가족 탭이 있죠. 부양가족 탭에 부양가족별로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본인의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커스가 본인 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노란색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보험료 등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급여 대장에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 관련해서 보장성 일반, 보장성 보험 장애인에서 국세청 간수화 자료 반영 여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만약에 납입한 게 있다라고 하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배우자 관련되는 부분만 인별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별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단 부분에 보시면 보험료 옆에 의료비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노란색 부분이 있죠. 일반, 실손, 선천성, 난임, 65세 장애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부양가족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별로 부양가족 대상별로 주민등록번호, 본인 해당 여부 관련 연말정산 관련되는 정보 입력해 주시고요. 정빈코드 등록하십니다. 정빈코드는 국세청 기타 정빈으로 나오는데 국세청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말정산 간수화 자료가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수화 자료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연말정산 간수화가 아닌 기타 정빈 자료일 때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합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별로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한 게 있다라고 하면 실손의료보험금 관련되는 정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수가 선천성 의료비, 그 다음에 난임시술비 관련되는 정보 있으면 여기에 금액 입력하고 난 뒤에 관련되는 부분이 해당 사항 여부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산후조리원인데 산후조리원 관련되는 부분 연 200만 원까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그 부양가족 탭에서 등록을 하는데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등록했고요.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등록하면 의료비 탭으로 와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내용은 우리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서 보시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일반 장애인에 대한 세액 공제 일어나고요. 의료비에 대해서 총 770만 원 중에 세액 공제 적용해서 56만 2,020원 세액 공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